라모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기록한 총 46회의 걷어내기 중 16번을 자신이 처리했고 처리 지역은 이 중 9번이 자신의 영역인 페널티 에어... 올라, 부에노스 디아스. 축구 읽어주는 남자 세 번째 이야기, 황덕현입니다. 라데시마의 영웅 세르히오 라모스. 레알 마드리드에 있어 라데시마 10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염원이자 숙명이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로 펼쳐진 2013-201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각본으로 썼다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았을 정도로 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결승전답게 용호상박의 치열한 경기였다. 양팀 모두 강점과 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치고받았다. 팽팽한 흐름을 뒤흔든 것은 언제나 그렇듯 집중력과 디테일이었다. 그리고 라모스의 머리가 있었다. 레알의 고전, 알론소의 부재와 BBC 트리오의 봉쇄. 레알 마드리드가 이날 경기 내내 위협적이지 못한 이유는 BBC 트리오로 불리는 3명의 공격수가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 축구 역사상 최고의 트리오로 불리는 3명은 아틀레티코의 질식 수비에 철저하게 무력화됐다. 아틀레티코의 수비 조직은 그야말로 물샐 틈이 없었다. 벤제마는 수비 지역에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미란다와 고딘을 공략하지 못했다. 후안프란과 필리페도 측면 배후 커버 속도가 빨라 넓게 움직이며 공간을 만드는 벤제마 특유의 플레이가 살아날 수 없었다.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포백은 지속적으로 앞선 4명의 미드필더로부터 수비적 지원을 받았다. 뛰어들어가거나 스위칭 플레이로 공간을 만들 여지가 없었다. 결국 벤제마는 90분을 채우지 못하고 알바로 모라타와 교체되고 말았다.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춘 베일은 개인 능력으로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나 이날은 당대 최고의 레프트백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페와의 1대1 대결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다. 필리페는 이날 총 8번의 태클을 시도해 5차례 성공했고 3차례 안정적인 걷어내기로 베일의 공격을 막아냈다. 필리페가 브라질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한 것은 지금도 의아한 부분이다. 호날두는 부상 이후 여전히 최상의 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디에고 코스타처럼 끝내 교체되어 나가지 않고 120분을 모두 소화했으나 절정기에 보인 폭발력 그리고 역동성을 보이지 못했다. 호날두는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드리블 돌파에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결정적인 패스 연결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돋보인 곳은 중원과 중원 측면 지역이다. 공격 상황에서 디마리아와 모드리치가 이 지역에서 아틀레티코의 전방 압박에도 안정된 볼 소유력을 보였고 코엔트란과 카르바알이 적절하게 전진해서 숫자 지원을 해주면서 공격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전방에 자리한 3명의 공격수가 묶이다 보니 골문을 직접 위협할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 모드리치는 아름답게 공을 찼지만 결승전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듯 가장 돋보인 인물은 디마리아다. 디마리아는 왼쪽 측면 및 중앙 전방으로 공을 운반하며 공격의 활로를 개척한 것은 물론 코엔트란과 마르셀로의 오버래핑 시도 시 뒷공간을 커버하는 헌신성을 보였다. 120분 전력을 다해 뛰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현란한 드리블링으로 아틀레티코 수비를 괴롭혔다. 결국 연장전 도중 베일의 헤딩 결승골을 이끌어낸 돌파 그리고 크로스가 그의 발끝에서 나왔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경이로운 개인 능력을 보이는 데다가 전술적 이타성을 겸비한 디마리아야말로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없어선 안 될 선수라 할 수 있다. 디마리아와 모드리치의 소유력 그리고 두 풀백의 오버래핑을 100%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사비 알론소의 부재가 크다. 알론소는 경고 누적 징계로 관중석에서 경기를 봐야 했다. 알론소를 기용할 수 없는 상황에 케디라가 부상해서 돌아와준 점은 다행이지만 케디라는 공수 양면에서 모두 효과적이지 못했다. 2차례 태클 시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고 7번의 헤딩 경험에서 모두 패배했다. 상대의 공을 탈취한 것도 고작 한 차례였다. 오히려 아틀레티코 공격진의 전방 압박에 공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다. 패스 성공률 67%에 불과했다. 안정적인 배급 역시나 실패했다. 케디라는 무리뉴 감독 시절 공수 양면에 걸친 부지런한 돌격대장이었다. 그는 알론소의 옆에 자리할 때 그 능력을 120% 선보였다. 그러나 포백의 앞자리는 케디라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불안전한 컨디션을 보이며 아틀레티코를 상대하는 경기였다면 더더욱 그랬다.
결국 라모스가 더 많이 움직이며 케디라의 불안함을 커버할 수밖에 없었다. 케디라의 부진한 플레이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 상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디마리아의 부지런한 커버링과 더불어 라모스의 안정된 플레이 덕분이었다. 라모스, 레알 마드리드의 정신. 라모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기록한 총 46회의 걷어내기 중 16번을 자신이 처리했고, 처리 지역은 이 중 9번이 자신의 영역인 페널티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난 중원 그리고 측면 지역이었다. 라모스는 8번의 공중볼 경합에서도 5차례 승리했고 패스 성공률도 85% 이상을 기록했다. 총 7차례의 가로채기도 하프라인 부근에서 성공해 공격 전개의 전환 시발점이 됐다. 실질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해줘야 할 역할까지 라모스는 소화했다. 스페인 스포츠지 마르카는 라모스를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다. 수비적인 탁월한 기여와 더불어 폐색이 짙었던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헤딩 동점골로 라데시마의 희망을 살린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라모스는 세트피스 상황의 공격 가담 및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다. 뒤에서 달려들어와 슈팅을 시도하기 때문에 방어가 까다롭다. 호날두를 비롯해 고공 공격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레알 마드리드에게 상대 수비는 라모스를 방어하는 일이 그만큼 까다롭다. 득점 장면에서도 아틀레티코는 모드리치의 코너킥이 올라오자 마크맨을 확실하게 설정했다. 그러나 라모스가 공의 낙하 지점으로 뛰어들어갈 때 커버 플레이를 시도하던 고딘이 모라타의 동선에 막혀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고, 티아구의 커버링이 한 박자 늦어지면서 라모스의 헤딩 시도를 막지 못했다. 라모스의 헤딩 슈팅은 야신이 살아 돌아와도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꽂혔다. 야신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헤딩 슈팅이었다. 레알 마드리드의 부주장인 라모스는 이때부터 실질적인 팀의 리더였다. 골키퍼 이케르 카시아스는 주장임에도 실책으로 선제골을 내주며 집중력에 문제를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주장직을 맡으면서도 팀이 실점한 이후 분위기를 살리는 데 실패했다. 낙천성과 투쟁심에서는 라모스가 한 수 위다. 실제로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라모스가 맡았다. 2012-2013 시즌 대회 준결승에서 탈락하는 과정에도 라모스는 2차전 경기에서 마지막 희망을 살린 골을 터뜨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라모스야말로 레알 마드리드의 심장이다. 2011-2012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바이에른 뮌헨전 승부차기에서 하늘로 실축한 라모스는 직후 열린 유로 2012 대회에서 파넨카킥으로 승부차기를 성공시켰다. 시련과 패배 속에 성장하는 불굴의 사나이 라모스는 이미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다. 스페인 축구 선수로 현장에서 유럽 축구를 경험한 바 있는 김호영 전 광주FC 감독은 푸율의 시대가 끝났지만 스페인 축구는 라모스의 등장으로 별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다. 정신, 수비, 공격 등 모든 면에서 라모스는 최고의 수비수라고 극찬했다. 더불어 페페의 부상 공백은 올 시즌 내내 컨디션 난조를 보여온 라파엘 바란이 마침내 정상 경기력을 되찾으며 메울 수 있었다. 바란은 다시금 무리뉴 감독 시절에 보여준 세련된 수비를 보이며 이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누에스트라 포르마 데 비다. 아틀레티코 팬들은 이날 경기 시작을 앞두고 누에스트라 포르마 데 비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문구를 새겨넣은 대형 통천을 내걸었다. 매 경기를 마지막처럼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2013-2014 시즌을 달려온 아틀레티코는 끝내 라리가 우승을 이뤘고 정말로 유럽 축구 시즌의 마지막 일정까지 도달했다. 끝까지 버텨내겠다는 아틀레티코의 정신은 체력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시점의 결승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볼 소유력에서 뒤처졌지만 실점 위기는 거의 없었다. 그 집념이 카시아스의 실책과 겹치며 선제골로 이어졌다. 우루과이 수비수 고디는 아틀레티코 정신의 정수다. 그는 라리가의 결승전이 된 FC 바르셀로나와의 38라운드 최종전에서도 헤딩으로 골을 넣었고 레알을 상대로도 헤더를 넣었다.
올 시즌 고딘이 기록한 7골은 모두 헤딩골이었다. 3개 대회에서 모두 헤딩골을 넣었고 프로 데뷔 후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4명이 한 조를 이뤄 가하는 압박의 강도는 90분 내내 지속됐다. 코스타의 상태가 불안전했지만 비아가 전력을 다해 뛰었고 그 어떤 상대 견제와 압박에도 투지를 불태웠다. 한동안 잦은 부상 및 기복으로 스페인 대표팀에서 밀려났었던 비아는 아틀레티코에서 강화된 정신을 바탕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몸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코스타를 선발로 내보내며 9분 만에 교체한 것은 결국 시메오네 감독의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 됐다. 시메오네 감독은 나의 실수라고 이 부분을 인정했다. 경기가 연장전으로 접어들면서 체력적 어려움을 겪어 한 장의 교체 카드가 절실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련장에서 전력을 다해 회복 의지를 보인 코스타를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바르셀로나전과 마찬가지로 상대 포백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중을 가진 선택이었다. 오히려 선발이 아닌 교체 자원으로 내세웠다면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에 만약 그를 명단에 넣는다면 선발 카드로 쓰는 것이 보다 안정된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디에고 코스타를 아예 쓰지 않는 편이 좋았던 상황이 됐다. 코스타의 이탈이 야기한 문제는 팀의 체력에 부담을 줬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틀레티코의 경기력이 흔들린 것은 후반 38분에 레프트백 필리페가 부상으로 교체된 직후부터였다. 레프트백 대체 자원이 부족한 아틀레티코는 센터백 토비 알데르베이럴트를 교체 투입했다. 이후 베일의 봉인이 해제됐다. 펠리페의 밀착 방어를 벗어난 베일은 연장전 내내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며 아틀레티코 수비를 초토화시켰다. 덩달아 수많은 공간도 나왔다. 이스코와 마르셀루를 투입하며 공격 자세를 취한 안첼로티 감독의 선택은 적절했지만 사실 정규 시간 동안에는 두 선수의 가세에도 아틀레티코 수비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동점골 허용 직후 심리적으로 무너진 아틀레티코는 필리페까지 빠지며 수비력이 크게 둔화됐다. 아틀레티코는 코파델레이 준결승에서 열린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대량 실점을 허용했다. 당시에는 필리페가 뛰지 못해 측면 수비에 문제를 보였다. 미드필더 세르히오 라모스. 레알 마드리드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부임 이후 마드리드 더비에서 절대적 우위를 이뤘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승리를 제외하면 라리가와 코파델레이에서는 오히려 상대 전적 열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4-2015 시즌 무려 4개의 대회에서 만나 8번 생각보다 어렵네요 여러분. 이거 무려 4개 대회에서 만나 8번 격돌한 레알은 7경기 연속으로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마드리드 더비에서 웃었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악몽을 깨끗이 잊을 수 있었다. 지난 2013-2014 시즌에도 마지막 대결이었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압한 레알은 올 시즌에도 아틀레티코의 유럽 정상을 향한 꿈을 좌절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한 번 캡틴 라모스가 있었다. 그동안 마드리드 더비의 양상은 화려한 기술을 갖춘 레알을 끈끈한 조직력을 갖춘 아틀레티코가 혼신을 다해 막아내며 역습으로 제압하는 것이었다. 흐름이 바뀐 것은 2015-2016 시즌이다. 2월 비센테 칼데론에서 아틀레티코는 레알에게 4대0 대승을 얻었고 마드리드 축구의 헤게모니가 남부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경기까지 7차례 마드리드 더비에서 이기지 못한 레알이 다시 승리를 거둔 비결도 기술이 아닌 혼신이었다. 공수 양면에 걸쳐 전력 누수가 컸던 레알은 절체절명의 순간 원팀으로 기능하는 데 성공했다. 마드리드 더비 패배 이후 선수단을 향해 노골적인 실망감을 표했던 베르나베우의 팬들은 경기 당일 오늘 우리는 영혼을 걸었다. 너희들은 그라운드, 우리들은 관중석에서 마드리드 만세,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 는 현수막을 내걸고 총력 응원전에 나섰다.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은 레알은 정규시간 종료 2분 전에 결승골을 뽑아내며 승자가 될 수 있었다. 좀 부담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라모스의 미드필더 출격, 효과를 본 이유. 네, 그냥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2014-2015 시즌 8번째 마드리드 더비의 전술적 쟁점은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의 전진 배치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라모스를 미드필더로 기용한 것은
2013년 10월 26일 자신의 첫 번째 엘클라시코 이후 두 번째다. 라모스는 FC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포백의 보호자 역할을 맡아 출전했다. 당시 선수단 내 주력 미드필더였던 사비 알론소의 이탈 상황에서 택한 변칙적인 전략이었다. 결과는 실패였다. 바르셀로나는 중앙이 아닌 측면을 집중 공략했고 라모스는 포백 앞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동료와의 협력 수비도 어려웠고 바르셀로나 미드필더와 직접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다. 사실상 그라운드 위에서 잉여 자원이 된 셈이다. 케디라, 모드리치와 미드필더에 섰던 라모스는 결국 후반 11분 만에 교체되어 필드를 떠났다. 안첼로티 감독은 그 이후 라모스의 포지션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 라모스를 그렇게 기용하고서 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난 아직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아틀레티코전의 역할은 이때와 전혀 달랐다. 포백의 보호자가 아니라 토니 크로스의 보조자 역할이었다. 포백 앞에 크로스가 자리잡고 볼을 배급했다. 라모스는 그 오른쪽에서 보다 수비적인 임무를 많이 수행하며 부지런히 뛰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라인을 뒤로 내린 아틀레티코의 전방 공격수 마리오 만주키치를 마크하며 공중볼 경합 시에도 적극적으로 부딪혔다. 레알은 4-4-2 포메이션과 4-3-3 포메이션을 혼용하며 플레이했는데 라모스는 크로스의 짝으로 서거나 이스코, 크로스와 미드필더로 자리했다. 이스코가 보다 전진하고 크로스가 패스 연결의 중심 역할을 했다. 라모스는 수비 1차 저지선 역할은 물론 다니 카르바알이 부담 없이 오버래핑을 시도할 수 있도록 측면 배후 수비까지 커버하며 굳은 일을 했다. 라모스는 공격 상황에 때로는 적극적으로 문전까지 달려들어가 헤딩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레알의 벤치에는 전문 미드필더 요원인 사미 케디라와 아시에르 이아라멘디가 대기하고 있었다. 케디라 역시 중원에서 활동량이 뛰어나고 이아라멘디는 볼 관리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다. 루카 모드리치의 부상 공백을 수비수 라모스로 메운 것은 터프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정신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카르바알이 공격과 담시 미드필더 못지않은 연계 능력을 보이는 점도 라모스를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였다. 또한 라모스는 팀의 부주장으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다. 선수단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고 상대팀과의 기싸움에서도 앞장선다. 라모스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있어 전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라모스는 전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레알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카드다. 사실 레알이 3명의 수비수를 선발 출전시킬 것이라는 계획은 사전에 스페인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주제 무리뉴 전임 감독이 시도한 것처럼 페페를 전진 배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유에파 역시 경기 선발 명단에서 페페를 미드필더로 라모스를 센터백으로 표시했다. 사실 유에파 공홈 시트지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좀 얼토당토하는 포메이션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래도 이 경우에는 좀 착각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페페 대신 라모스가 전방에 선 것은 수비적으로 페페와 바란이 배후에 서는 쪽이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라모스는 도전적인 수비에 능하지만 정작 문전 혼전 상황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이날은 앞에서 수비를 해주면서 수비적으로 더 견고했다. 볼이나 사람을 빠뜨리더라도 페페와 바란이 커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라모스의 전진 배치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 2년 전의 첫 번째 시도 당시의 문제점을 보완한 안첼로티 감독의 매우 적절한 노림수가 됐다. 바르셀로나전을 생각했어요. 또 한 번 라모스의 미드필더 기용이 날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라모스가 아주 잘해줬고 팀을 위해 헌신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팀을 위해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줬단 말입니다. 기술이 아닌 심장으로 아틀레티코를 잡았다. 아틀레티코전의 레알의 경기에서 눈에 띄는 기록은 패스 성공률이다. 레알은 총 518회의 패스 중 480회를 성공시켰고 이는 93%에 달하는 높은 성공률이다. 이는 레알이 그 시즌 평균적으로 기록한 90%를 넘는 기록이며 시즌 최고 기록이다.
패스 플레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벤제마와 모드리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이날 선수단이 패스 연결 과정에서 매우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탄산수라서 도중에 트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90분 동안 선수 교체 없이 경기를 진행한 점이다. 87분까지 0대0의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아틀레티코는 90분 안에 3명의 선수를 모두 교체하며 변화를 모색했다. 레알의 경우 90분 동안 단 한 명도 바꾸지 않고 싸웠다. 레알은 왜 교체 카드를 꺼내지 않았을까? 연장전에 대한 고려를 해줄 수도 있다. 경기 양상을 주도하고 있었던 점, 부상 및 징계로 이탈한 선수가 많아 벤치 명단에 주전급 선수가 없기도 했다. 어떤 이유였는가를 떠나 주목할 점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이자 경기였음에도 선발 11명의 선수들이 90분 내내 흐트러짐 없이 경기를 했다는 사실이다. 레알은 결승골 득점 후 후반 추가 시간에 3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하며 아틀레티코를 심리적으로 더 쫓기게 만들었다. 매우 영리한 교체 카드 운영이었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나 이름값, 몸값에서 화려한 쪽은 늘 레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이나 명성이 아닌 심장으로 아틀레티코를 잡았다. 90분간의 끈끈함과 집중력은 간절함이 낳은 정신력의 발현이었다. 벤치의 소름을 겪은 치차리토의 결승골 역시 마찬가지다. 이날 레알은 아틀레티코보다 승리 그리고 골에 대해 더 간절한 팀이었다. 레알은 이 간절함이 조급함이 되어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거친 몸싸움과 민감한 판정 상황에도 페페와 라모스, 호날두 모두 침착했다. 반면 만주키치와 아르다 투라는 경기 내내 흥분했다. 투라는 결국 후반 막판 퇴장당해 수적 열세를 야기했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제 몫을 못했다. 후반 41분 투입된 히메네스는 실점 상황에서 치차리토를 완전히 놓치며 투입 2분 만에 실점의 빌미가 됐다. 레알은 마드리드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들이라는 점을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통해 다시금 전 세계에 알렸다. 아틀레티코전 승리는 안첼로티 감독에게도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시즌의 열세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모든 경기가 시합과 같아요. 시합이 아니고 시험입니다. 다시 갈게요. 이제 경기 이겼으니까 이제 조금 더 좋은 말투로. 시즌의 열세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모든 경기가 시험과 같아요. 이번 시험은 잘 치렀지만 또 다른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우린 늘 그랬어요. 내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할 것은 없습니다. 레알은 계속해서 경쟁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한다면 문제없을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3연속 우승. 만약 당신이 경기가 있는 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 근처를 걷고 있다면 레알의 주장의 이름이 등번호 93번이 미안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기가 있는 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 근처를 걷고 있다면 레알 주장의 이름에 등번호 93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팬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라모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달고 뛰는 등번호 4번이 아니죠. 그가 리스본에서 아틀레티코와 치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시간을 새긴 겁니다. 2014년 5월 24일 라모스는 레알의 역사가 됐어요. 하지만 3년 만에 그 전설은 더욱더 위대해졌습니다. 미겔 앙헬 디아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세르히오가 그라운드에 있으면 안심한다. 또다시 그가 잊을 수 없는 헤더를 성공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강하게 갖는다. 공이 정지된 상황이 오면 마치 종교적인 의식처럼 라모스가 상대팀 문전의 핵심 지역에 등장한다. 시계는 절망적인 속도로 흐르고 긴장이 팽배한 순간 불안이 모든 선수의 얼굴에 엄습할 때 라모스 모멘트가 찾아온다. 전 그 시간이 되면 편해요.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특별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요.
아마 그게 레알 마드리드의 DNA가 아닐까 생각합다. 생각합다. 전 그 시간이 되면 편하네요.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특별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요. 아마 그게 레알 마드리드의 DNA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팀에서는 마지막까지 싸우는 법을 배워요. 세르히오 라모스. 1992년 여름 유러피언컵이 UEFA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된 이후 어느 팀도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지 못했다. 대회 규모가 커졌고 축구 중계권을 세계적 성장과 확장 속에 월드컵의 버금가는 상업적 인기와 월드컵을 능가하는 경기 수준을 자랑한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됐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으로 꼽혔던 팀들도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이후에는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무너진다. 우승 직후 시즌 전반기까지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기 일정이 시작되는 이듬해 초반 일정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뿐 아니라 자국 리그 타이틀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기에는 일정의 문제 그리고 심리의 문제가 동시에 겹쳐진다. 우선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팀은 해당 시즌의 마지막 경기일까지 소화한다. 5월 말 내지는 6월 초까지 시즌을 치른 뒤 다른 팀들보다 늦게 휴가에 돌입한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여름 기간에 월드컵이나 유로, 코파 아메리카 등 국가대표 메이저 대회가 있다면 더더욱 선수들의 피로는 가중된다. 메이저 대회를 치른 뒤 짧은 휴가를 보내고 소속팀으로 돌아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번아웃이 굉장히 위험한 예전에 이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있는 랄프 랑닉 감독이 이제 번아웃 증후군에 좀 시달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해지고 되게 이 텐션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정상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12월께 피파 클럽 월드컵에 유럽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해 우승 다음 시즌에도 치러야 할 경기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유럽 챔피언의 경우 시드 배정으로 준결승전부터 출전해 결승전까지 최대 2경기만 소화하지만 장거리 이동, 시즌 중 이동 후 큰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는 같다. 클럽 월드컵 경기를 치르며 자국 리그 경기가 연기되기 때문에 주중 경기도 늘어난다. 일주일을 온전히 쉬면서 시즌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럽 챔피언은 클럽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 추춘제로 운영되는 유럽 리그 시즌 기준으로 중반부에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우승으로 한 시즌이 마무리된 것과 같은 정신적인 해방감을 준다. 이후 경기 일정에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동기부여가 약화되는 영향을 미친다. 자국 리그와 FA컵,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석권하며 압도적 시즌을 보낸 트래블을 21세기 들어 2번이나 달성한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2회 연속 비기어를 드는 일은 실패했다. 라데시마를 이룬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였다. 2013-2014 시즌 통산 10번째 우승을 달성한 뒤 2014-2015 시즌에는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빈손으로 시즌을 마쳤다. 2014-2015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무려 한 시즌 48골을 몰아쳤고 UEFA 슈퍼컵과 클럽 월드컵을 우승했으나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준우승을 시작으로 라리가 준우승, 코파델레이 16강 탈락으로 자국 무대 무관에 그쳤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코파델레이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탈락시키며 전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패배를 서록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준결승전에서 유벤투스에 1무 1패로 뒤져 변명 없는 탈락을 당했다. 라리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패했고 원정에서 0대4 완패를 당하기도 했다. 후반기 엘클라시코에서도 1대2로 졌다. 그로 인해 라데시마를 이룬 이탈리아 출신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시즌 종료 후 물러났고 라파 베니테스 감독이 이끄는 2015-2016 시즌이 부임했다. 제가 스페인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젊은 선수들과 성공의 갈망을 가진 선수들을 전술적으로 치밀하게 조련해 성과를 내는 베니테스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2군 감독 출신인 마드리디스타였으나 반년 만에 경질됐다.
레알 마드리드의 화려한 선수들로 수비 균형에 집중한 축구를 추구한 것도 스페인 언론의 호감을 사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한 것도 문제였다. 스타일을 포기했는데 결과도 좋지 않다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적인 팀이다. 뒤로 물러서서 신중한 경기를 한다.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이다.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레알의 전임자인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역시 레키프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의 레알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레알은 화려함을 잃었고 견고함을 얻었습니다. 골을 넣는 일이 훨씬 더 어렵죠. 베니테스의 축구는 공격보다는 팀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을 더 중시해요. 그리고 이런 축구는 대다수의 레알 팬들에게 포만감을 주지 못합니다. 아직 시즌이 개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팬들은 레알이 펼치는 경기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요. 미겔앙헬 디아스. 축구 선수들이 변덕이 심한 특별한 집단이라면 레알 선수단은 그 이상이다. 감독에겐 부정적인 부분이다. 축구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과 방향성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감독에게 힘겨운 일이다. 베니테스는 훈련장에서 종종 진행하던 훈련을 멈추고 몇몇 선수들을 불러 자신이 원치 않은 움직임을 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편이다. 이는 프로 선수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행동이다. 세심함과 근면함이라는 요소는 베니테스가 레알의 감독으로서는 극복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다. 축구계에서 문제는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델보스케나 안첼로티 같은 타고난 마에스트로는 허리띠와 왼손을 갖고 있다. 스페인에서 허리띠는 다른 사람의 행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정 능력을 뜻하고 왼손은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명민한 책략을 뜻한다. 축구 선수들이 감독을 바라보며 존경심과 믿음을 갖는다. 간결하지만 완벽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이론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지시는 지루하게 여기고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베니테스 감독을 선임한 첫 시즌에 중도 경질한 레알 마드리드가 택한 새 감독은 레알 2군팀 카스티아를 이끌며 지도자 경력을 막 시작한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 지네딘 지단이었다. 베니테스와 달리 그가 선수로 보여준 황홀한 플레이와 커리어, 안첼로티 감독의 코치로 함께 보낸 시간 등으로 인해 선수단의 존경심과 친밀감을 곧바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다. 공교롭게도 지단 감독 체제의 레알이 3연속 우승의 서막을 연 2016년 결승전의 상대는 2014년 라데시마 결승전의 상대는 2014년 라데시마 달성 당시의 적수 아틀레티코였다. 2년 만에 마드리드 더비로 펼쳐진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이번에도 승부는 90분 안에 가려지지 않았다. 전개 과정은 달랐다. 2014년 리스본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다 후반 종료 직전 동점골을 내줬다. 밀라노에서는 레알이 선제골을 얻었으나 후반 종료 10여 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허용했다. 연장전 전개 상황은 판이하게 달랐다. 2년 전의 연장전은 레알의 잔치였다. 3골을 몰아치며 결과를 4대1 대승으로 만들었다. 말 그대로 라데시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다시 치른 연장전에서는 연장전에 골이 나지 않았다. 두 팀 모두 지쳤다.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2016년 유럽 축구 챔피언은 승부차기로 결정됐다. 결국 레알이 11번째로 비기어를 들었다. 아틀레티코에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여전히 미완의 목표로 남았다. 라모스는 아틀레티코와 결승전에서 전반 15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아틀레티코의 트라우마가 됐다. 승부차기로 나서서는 4번째 키커로 깔끔하게 슈팅을 성공시켜 과거 바이에른을 상대로 실축했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겨냈다. 지단 감독은 전 시즌 안첼로티 감독의 경지를 야기한 라리가 내 라이벌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를 모두 제압하며 놀라운 데뷔 시즌을 보냈다. 2009년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갈락티코 2기를 구성한 이후 레알의 새 감독들에게 엘클라시코 데뷔전은 악몽이었다. 마누엘 펠레그리니, 주제 무리뉴, 카를로 안첼로티, 라파 베니테스 모두 패배를 겪었다. 무리뉴 감독은 0대5, 베니테스 감독은 0대4의 참패를 당했다.
지단 감독은 저주 같은 사슬을 끊었다. 지단 감독이 거둔 승리는 독창성보다 배움에 있다. 베니테스 감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맞불 작전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지단 감독은 2월 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뒤 카세미루를 선발 명단에 복귀시켰다. 포백을 보호하고 루카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의 수비 불안을 커버했다. 이는 베니테스 감독이 잘 활용하던 전술이다. 아틀레티코전 무승부 이후 이어진 야유 뒤로 포기한 전략을 불러들였다. 지단이 첫 엘클라시코에서 구축한 레알은 수비적으로 무리뉴의 팀을 연상케 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가레스 베일이 이토록 깊숙이 내려와 수비에 가담한 것은 무리뉴 감독 시절의 엘클라시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호날두와 베일은 풀백의 위치까지 내려와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방어했다. 안첼로티, 무리뉴, 베니테스 감독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지단 감독은 이들의 장점만을 흡수했다. 본질은 측면 수비 강화보다 중앙 공간을 없애는 것이다. 둘이 측면 수비를 커버해주면서 본래 풀백인 다니 카르바알과 마르셀로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왔다. 여기에 카세미로까지 버텨주면서 바르셀로나가 자랑한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 일명 MSN 트리오가 전방과 이성 공간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퇴장과 인연이 없던 라모스는 레알의 공격진의 뒤를 커버하는데 분주히 싸워야 했다. 라모스는 2015-2016 시즌 무려 10개의 경고와 2번의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는 등 자주 징계를 받았다. 라모스는 라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퇴장을 당한 선수지만 비신사적이고 난폭한 선수라는 오명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가요? 푸열 사건... 그는 팀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팀을 위해 퇴장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2016-2017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룬 과정에 특기할 사항 중 하나는 그해 여름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아 전력 보강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기존 멤버의 결속력을 강화했고 지단 감독이 첫 프리시즌을 맡아 프리시즌으로부터 새로 팀을 구축할 시간을 처음 얻었다. 지단 감독은 2016-2017 시즌 균형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몇몇 선수들이 시작부터 부상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지만 팀이 한두 명의 주축 선수에 의해 좌우되는 일을 막고자 한 것이다. 지단 감독은 그 자신이 선수 시절 최고의 스타였다. 일각에서는 지단 감독이 부임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스타 선수들의 마음을 잘 다독일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그것도 사실이다. 지단 감독은 레알의 훈련장 분위기를 어느 때보다 편하게 만들어주면서 선수들이 즐길 수 있게 해줬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타 선수들과 나머지 선수들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선수 지네딘 지단은 마르세유 턴으로 대표되는 현란한 기술의 주인공이었지만 중원에서 팀 전체 플레이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였다. 솔로 플레이에도 강하지만 동료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더 빛난 미드필더 스타다. 지단 감독은 선수가 되기 전이 아니구나. 지단은 감독이 되기 전 수많은 명장과 직접 일했고 과르디올라 감독을 찾아가 면담을 나누기도 했던 지단은 기본적으로 소유와 패스라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따르지만 안첼로티 감독과 마찬가지로 선수의 개별 스타일을 존중하고 자신의 철학을 고집하기보다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갖추었다. 이미 개인 기술이 완성된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유한 지단 감독은 레알 부임 후 처음 맞은 여름 프리시즌 기간 4-4-2 블록을 중심으로 한 수비 전술을 다듬는 데 주력했다. 체력 전문가 안토니오 핀투스 코치를 영입해 선수들이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공을 들였다. 네, 지금 레알 마드리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핀투스 코치는. 겨울 휴식 기간에도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는 전적으로 핀투스 코치에 일임했다. 지단은 25명의 스쿼드 중 22명의 선수에게 리그 출전 기회를 줬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레알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지단을 치하했다. 지단 감독이 레알 1군 지휘봉을 잡았을 때 선수 시절의 화려한 경력으로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스타 선수 출신 감독은 요한 크루이프처럼 대성한 경우보다 디에고 마라도나처럼 처참하게 실패한 경우가 많다. 지단 감독은 전자의 길을 걷고 있다. 호날두는 지단을 그동안 선수로 존경해왔는데 지금은 감독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했다. 라모스도 지단은 느낌이 있다며 특별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선수 지단을 지도한 바 있으며 레알 감독 시절 지단을 코치로 대동했던 안첼로티 감독은 지단은 지금 자리에 오기 위해 엄청난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비센테 델보스케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은 이제 변조할 목소리가 없네요. 운이 좋다며 누군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지단은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는 2015-2016 시즌부터 2016-2017 시즌 중반까지 공식전 40경기 연속 무패의 대기록을 세웠다. 무패 행진은 결국 끝났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2016-2017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린 우크라이나 키예우에서 유벤투스를 꺾고 누구도 이루지 못한 챔피언스리그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대회 결승전 경험이 가장 많은 팀입니다. 레알의 주장 세르히오 라모스는 결승전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이야기했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5년 만에 라리가 우승으로 라모스는 또 하나의 메이저 타이틀을 주장으로서 들어올렸다.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는 거침없이 2017-2018 시즌까지 챔피언스리그 3연속 우승을 이뤘다.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승점 17점이나 뒤진 3위에 그쳤고 코파델레이 8강전에선 레가네스전 패배로 탈락하는 충격을 겪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도 토트넘 호스퍼에 이은 2위로 통과해 마침내 레알 마드리드의 사이클도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따랐으나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바이에른 뮌헨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웨일즈 카디프에서 리버풀을 3대1로 꺾었다. 웨일스의 영웅 가레스 베일의 오버헤드킥을 포함한 멀티골로 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13번째 우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경기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늘 팀으로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더 좋아했습니다. 지네딘 지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빈 캐스터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에 이어서 이 세 번째로 축익남 컨텐츠를 진행한 황덕현입니다. 사실 수빈이 형은 이제 아나운서고 형철이는 해설위원인데도 보이스가 워낙에 좀 호불호 없이 좀 편안하게 다가와서 개인적으로 이 축익남 세 번째 컨텐츠를 이 심재국 PD가 부탁했을 때 이 새끼야 드디어 날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읽는 컨텐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좀 제가 또 저 나름의 특색을 살려서 재밌게 읽어봤으니까요. 이번 주 축익남 세 번째 컨텐츠 세르히오 라모스 얘기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모스!